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 결국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얘기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얘기하려면은, 비트코인을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요, 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냐면요,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건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서브프라임이라 그래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프라임,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서브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담보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담보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확산됐냐면요, 미국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장사를 쉽게 하는 건 뭐예요? 이자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채권, 국채 있죠. 국채, 나라에서 발생하는 채권. 국채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 국채가 부도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돈 있는 사람들이 국채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면은 그 국채가 거기서 이자가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들한테 담보대출을 다 했어. 그러면 더 이상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에다 담보대출 해줘야 돼? 여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담보대출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했어요. 모기지론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주택담보를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이 많은 투자자한테 이자를 주고, 이 채권을 구입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기지론이 정상적으로만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출을 갖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프라임 등급, 우량 고객이죠. 알터 A 등급. 여기는 이제 부자들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중산층 얘기하는 거고, 그쵸? 여기 중산층, 알터 A는 위험도는 있지만 돈은 떼먹지 않는 사람. 서브 프라임은 비우량 고객,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라임에 대한 모기지론을, 국채를 사지 못하니까, 부자들이 국채를 사지 못하니까 이제 프라임 사람들한테, 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대출을,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2003년에 다 팔리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품을 더 많은 사람한테 팔아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는 비바라고 하는 수입증명 자산증명이 되는 사람들. 수입증명 자산증명이 뭐예요? 나는
연봉이 5천만 원에다가 나는 5억짜리 집이 있어. 이런 집도 있고 수입도 있는 서브프라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쓰다 아웃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먹어야 돼? 수입은 선언만 해라. 시바라래, 시바. 수입은 선언만 하고 자산은 증명을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5억짜리 집이 있어. 그런데 내 연봉은 5천만 원이야. 근데 연봉이 5천만 원이라는 건 증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5억짜리 집이 있다. 이거는 서류를 갖다 줘야 돼. 여기까지도 안전하겠죠. 응? 비바는 그래도 괜찮고 시바도 안전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 소리도 아웃되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팔았냐면요. 시사라고 하는 사람. 수입도 선언만 하면 돼. 자산도 선언만 하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연봉이 5천만 원이고요. 우리 집은요 5억짜리 집입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거야. 말로. 그래서 금융재산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이제 이거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가 증명은 안 하더라도 누가 증명하라고 해! 라고 하게 되면 서류를 줘야 되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다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팔아먹었는지 아세요? 니나노 대출이래. 니나노 대출. 수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위험하니까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처음 1, 2년은 그래도 한 6%대로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못 갚으면은 그 이후 2년이 지나면 10%, 20% 완전히 고리대금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대출 받은 사람들 6%대는 좀 버틸 수가 있죠. 근데 20% 올라가면은 못 버티죠. 20%씩 5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50, 100%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은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2006년도에 미국의 주택 시장에 이제 거품이 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대출을 받았는데 수입이 없으면은 집을 팔아 갚으면 돼요. 그죠? 비반은 그래도 된다고요. 그런데 니나노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자기 수입이 없고 자산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브프라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팔기를 시작했어요. 내 물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계속 거품이 꺼지니까 나는 집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집 자체를 판매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갚겠다 라고 디폴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계층이 빚을 못 갚고 서브프라임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가고 못 갚으니까 다 돈을 챙겨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브프라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알트 A 프라임까지 확산이 돼서 이 담보부 채권을 판매한 투자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은행과 금융기관이 파산한 게 문제 아니라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국가가 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모두 파산이 되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이 된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 그걸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돼요. 양적 완화. 달러를 찍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이때 2011년도에 월가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들은 그 금융기관, 은행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퇴직금으로 수십억씩 받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 경제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만들어 가지고 니나노 대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이 퇴직금 많이 받고 퇴직을 해요. 그런데 실제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9%다라고 하면서 1%의 금융 거부들이 전체 부의 50%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월가에서 시위를 하죠. 시위를 하는데도 더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해요. 시위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는 그 월가의 거부들이 와인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 요 그림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이걸 보고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나타난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는 실제 효과도 없고, 양적 완화는 뭘 양적 완화를 했어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걸 양적 완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막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 금융 거부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도사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를 만들자라고 하는 9페이지짜리 논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찍어내지 않는 화폐를 만들자. 정부가 찍어내지 않는. 그리고 탈중앙화. 정부가 빠져 있으니까 탈중앙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화폐는 무한정 찍어내는 게 아니라 금액을 딱 정하자. 2100만 비트코인만 찍어내게 만들자. 이렇게. 그리고 이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 은행에 가서 그 은행장을 알면은 쉽게 대출을 받고, 은행장을 모르면은 밑에 그 은행원부터 막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9쪽짜리 화이트페이퍼 백서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9쪽짜리 논문을 본 IT 덕후 프로그래머들 있죠.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말테네. 야, 우리 이렇게 한번 암호화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소수의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고 그 그 장부 있잖아요. 블록체인은 장부라고 그랬어요. 장부 최초의 첫 페이지에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지금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달러가 양적 완화로 이런 내용을 장부 첫 문장에 라인에 이유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잠깐 여기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3월 2일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그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 있는 것처럼 발행할 화폐량이 정해져 있어요. 100년 동안 2100만 비트코인만 만들자.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채굴됐는지 확인하려면요, 요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요 사이트. 여러분들, 여기 가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얼마였어요? 2100만이 아니라 1899만 비트코인 지금 채굴됐습니다. 여기 가면 채굴량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친구가 비트코인에 대한 세부 단위까지 만들어 놨어요. 1 비트코인, 1 센티코인, 1 밀리코인, 1 마이크로코인, 1 사토시까지. 1 사토시는 뭐예요? 0.00000001.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토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1 사토시가 1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1억 정도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자동화돼서 움직이는 송금 서비스이다. 비트코인 다른 게 아니에요. 송금 서비스입니다. 내가 A라고 하는 계좌에서 B라고 하는 계좌로 돈을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뭐만 있으면은, 지갑만 있으면. 어디다 지갑을 만들면 돼요? 뭐 종이로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만들 수도 있고, PC에 만들 수도 있고. 이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보낼 수 있어요. 송금 서비스예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채굴자를 고용해서 채굴자가 스스로 참가하는 거지, 누가 월급 주고 채굴이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굴자가 스스로 참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채굴한 사람에 의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보수가 지급이 돼요. 여기는 회사 사장이 없어요. 누군가 지시를 하지도 않고 지시를 받지도 않고 내가 채굴기를 사서 돌려서 채굴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해커들이 그 비트코인을 해킹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운되는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송금 서비스가 제공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도 1년에 몇 번 다운됩니다. 국민은행 언제 주로 다운돼요? 명절 때 주로 다운되죠.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요, 2009년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운된 일 없이 송금 서비스, 돈을 주고받는 화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는요, 다른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이라고 검색하면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블록체인 탄생 배경인데, 저는 컴퓨터를 제가 한 40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도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이래서 탄생을 했다 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얘기입니다.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현존하는 컴퓨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있죠? 그런 컴퓨터는요,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그 영원한 숙제가 뭐냐면, 내가 1억 원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은행에 홍길동 잔액 1억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남들한테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은행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일단 방화벽, 파이어워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침입 예방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백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악성 코드가 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더 무서운 게 이 모든 걸 은행 소프트웨어도 개발도 하고 돈도 이체도 해주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운영을 해야지만은 박경호 잔액 1억 원이 이 컴퓨터에 장부로 적혀 있고, 그거를 신뢰할 수 있고 관리가 되고, 그 신뢰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만한 재산가가 돼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컴퓨터는 절대 풀지 못하는 4가지 숙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해킹입니다. 해킹. 컴퓨터 해킹은 영원히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킹은요, 창과 방패 이야기입니다. 일단 창이 뚫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패를 보완을 합니다. 보완. 또 보완한 그 방패를 또 누군가가 뚫어. 그럼 뚫렸네? 그럼 다시 보완해. 또 누군가가 뚫어. 그럼 다시 보완해. 이게 컴퓨터 해킹의 역사입니다. 예방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뚫리고 나면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안 뚫리게 만드는 게 컴퓨터 해킹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 디도스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죠? 디도스 공격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스는 뭐예요? 디도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사면은 이 데이터량을 통신사와 계약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나는 무한정 쓰겠다, 아니면 나는 5기가를 쓰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다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첫 페이지가 1메가바이트야. 그러면은 이 통신사하고 하루에 나는 이 데이터량을 1기가바이트로 계약을 했어. 무한정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기가바이트로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홈페이지
첫 화면을 방문한 사람이 1000명이 되면은 1001번째 온 사람은 데이터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그게 중국 애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 애들 막 숫자 많으니까 미국 백악관, 미국에 있는 어느 은행 계속 접속을 해. 1억 명이 접속을 하면은 1억 곱하기 1메가바이트 데이터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요게.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금융 사이트 같은 데 가면요,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코인원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코인원 같은 데 들어가면은 5초 동안 대기를 시켜요. 5초 동안. 그러면 중국에 10억이 계속 클릭하면은 진짜 1억 명이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는데 1억 명이 클릭을 하더라도 5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클릭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다 유출되지도 않겠죠. 그게 디도스 공격을 막는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러링 하드디스크라고. 여러분들 우리 퍼스널 컴퓨터는 하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버는요, 하드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가 날아가면은 복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9.11 테러 아세요? 9.11 테러. 9.11 테러. 미국 맨하탄 증권가에 쌍둥이 빌딩에 이렇게 있었죠.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있던 그 거긴 다 금융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냐면요, 하드디스크를 여기다도 하나 보관하고, 이쪽 쌍둥이 건물 이쪽에, 또 반대쪽에 있는 쌍둥이 건물에도 동시에 미러링으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깨지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9.11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빌딩 두 개가 동시에 다 날아갔겠죠. 비행기가 이렇게 요때 와가지고 이 건물 두 개를 다 박살냈어. 여기 있는 데이터도 다 같이 깨졌겠죠. 없어졌겠죠. 재밌는 거는 이 비행기가 여기 와 있을 때 내가 이 은행에 10억이 있었단 말이야. 10억을 내가 비행기가 여기 왔을 때 찾았어. 그럼 나는 정상적이면 빵원이 돼 있겠죠. 그런데 얘가 이때 꽝 부딪혔어.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 그럼 이 데이터가 날아갔는데 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복구를 해요? 얘네가 1시간 전에 한 번씩 백업을 받아놓는다. 1시간 전 걸로 복구를 하겠죠. 1시간 전에는 나는 얼마가 돼 있어요? 10억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떡하면 돼요? 저는 그 10억을 다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버 컴퓨터는요, 이 미러링 하드디스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둥이 빌딩 같은 게 두 개 동시에 박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는요, 늘 이 미러링 하드디스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